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오늘 8번째 주제는 우리들의 카츄샤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부활의 여주인공이 바로 카츄샤죠. 당연히 러시아 이름인데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여성, 카츄샤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낯익을까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은 100년 전 1918년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표지를 보면 제목이 빨간색으로 해당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 위에 가주사 애화, 카츄샤를 한자로 가주사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카츄샤의 슬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표지 그림은 젊은 귀족 네플리도프에게 버림받은 카츄샤가 살인죄로 머나먼 땅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오른쪽 악보는 이 당시 1910년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카츄샤라는 유행가입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중가요로도 유명했던 거죠. 원작이 1899년에 발표됐고 톨스토이가 딱 1910년,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지 되던 그 해 세상을 떠났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번역된 편입니다. 사실상 동시대의 실존 인물, 살아있는 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번역한 분은 이제 나정 박현환이라는 사람입니다. 1892년생이니까 춘원 이광수랑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광수가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칠 때 이광수에게 배운 제자이기도 합니다. 박현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이광수 뒤를 이어서 오산학교 교사가 됐고요.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학생보다 교사가 더 어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번역한 다음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죠. 박현환도 이광수랑 같이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거기서 흥사단 원동위원부에 가입합니다. 이 흥사단은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민족운동 단체입니다. 입단 절차도 까다롭고 회원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원동, 그러니까 이 상하이 지역의 위원회는 100번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광수 103번, 주요한 104번, 그리고 박현환이 105번 단우입니다. 바로 흥사단 초창기의 핵심 멤버였던 거죠. 나중에 귀국해서 흥사단 국내 조직, 바로 동우회를 조직해서 활동합니다. 흔히 수양동우회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어닥칩니다. 일제당국이 치안유지법으로 180명을 체포해서 40여 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때 흥사단을 세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이광수, 주요한, 박현환도 모두 모진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못 살게 굴다가 결국 1941년에 전원 무죄 판결이 납니다. 조작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이 안창호를 비롯한 몇 분이 죽었고 대부분 전향 선언을 하거나 친일 협력에 나서야 할 정도로 가혹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민족운동 세력이 완전히 괴멸될 정도로 큰 충격을 끼쳤고요. 그리고 전쟁은 이제 중국 본토 침략을 넘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파시즘 체제, 전시 체제가 시작됩니다. 박현환이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국내에서 흥사단을 재건한 핵심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 분 손으로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아주 일찍 3.1운동 직전에 번역됐으니까 그만큼 재밌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먼저
이 톨스토이 소설이 번역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톨스토이 소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한 작품으로는 이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꼽죠. 지금도 영화로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 작품들은 워낙 대작이기도 해서 식민지 시기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1950년대 와서야 처음 번역됐네요. 안나 까레니나는 1959년, 전쟁과 평화는 1954년에 처음 번역됐습니다. 거기 비하면 이 부활이라는 소설은 3, 40년 일찍 아주 선구적으로 번역된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톨스토이 대표작 중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훨씬 더 사랑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괜히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또 부활이 이렇게 일찍 번역된 이유는 1910년대 벌써 연극이나 영화로 큰 인기를 누린 덕분이기도 합니다. 1915년에 일본 최고의 극작가 시마무라 호케스가 이끄는 예술좌라는 극단이 식민지에 내한 공연을 와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1916년에 예성좌라는 초창기 신극단에서 다시 공연해서 역시 성공했고요. 그때 주제가로 부른 노래가 바로 카츄샤인데 이렇게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1919년에는 활동사진, 그러니까 무성영화로도 만날 수 있었고요. 이 맨 오른쪽 사진은 여형 배우, 그러니까 여성 역할을 맡은 고수철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배우가 무대에 오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여성 분장을 하고 여성 역할을 했죠. 고수철이라는 분이 바로 그 카츄샤 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여형 배우로 유명했는데 1919년에 지방 공연을 다니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츄샤라는 노래는 원래 일본 곡조에다가 한국어 가사를 붙여서 부른 건데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일본어 음원만 남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 멜로디에 가사만 한국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노래는 이 해당화라는 번역 소설에도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1918년에 해당화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연극이나 유행가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톨스토이라는 세계적인 대문호도 소개하고 소설도 번역됐습니다. 맨 처음 소개된 게 1909년이니까 식민지로 강제 병합되기 직전이었네요. 그리고 1910년 톨스토이가 타계할 때 추모 특집호를 따로 편성해서 소개했고요. 1914년 갱생이라는 제목은 부활과 똑같은 뜻이죠. 이때는 줄거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극, 유행가 열풍 불면서 1918년에 책으로 단행본으로 번역된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일병합부터 3.1운동까지 10년 동안 쭉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톨스토이를 이렇게 꾸준히 소개하고 번역한 것이 전부 신문관이라는 출판사, 육당 최남선이 근대 잡지 소년과 청춘을 간행했던 신문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최남선, 이광수, 박현환 같은 분들이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위대한 사상가이자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를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의 지향, 흥사단의 이념, 그리고 톨스토이 사상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해당화라는 번역소설은 과연 어떤 걸까? 왜 굳이 제목을 바꿨을까? 약간 이상하기도 하죠. 갱생이나 부활이나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요. 10년 동안 톨스토이를 소개해온 이 신문관이 톨스토이 사상의 집약, 톨스토이 문학의 정수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톨스토이 원저, 박현환 초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역한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축약해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작만큼 분량이 길지도 않고 군더더기 빼고 핵심적인 줄거리만 간추려서 번역한 겁니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플롯을 바꾸면 좀 곤란하잖아요. 해당화는 내용을 줄이고 분량을 짧게 만들면서 이야기 순서도 바꿨습니다. 원래 부활의 첫 장면은 이 네플리도프 공작이 재판소에서 배심원으로 참가했다가 살인죄로 잡혀온 이 피고,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자를 알아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플리도프가 이 여자와 만났던 과거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고모집 하녀였던 카츄샤를 하룻밤 농락하고 버렸거든요. 그 뒤로 카츄샤는 타락했고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해당화는 이 젊은 시절의 네플리도프, 여기서는 내류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내류덕이라는 청년이 어린 카츄샤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부터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됐습니다. 이건 아마 당시 연극에서 그런 순서로 공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에서는 그래야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화라는 소설이 네류덕과 카츄샤의 통속적인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귀족 출신인 내류덕의 사상적 고민이나 종교적 참회 같은 것도 빠지고 창녀로 전락했지만 고귀한 사랑을 품고 있는 카츄샤와 이별하는 장면만 부각되는 거죠. 아니, 위대한 톨스토이를 이렇게 왜곡하다니, 세계문학을 감히 이따위로 제멋대로 번역하다니,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틀린 번역,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910년대 동시대 문학이면서 위대한 세계문학이라는 걸 처음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극이나 유행가도 인기를 끌었잖아요. 세계문학이라는 건 그래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닐까. 몇몇 문인이나 소수의 지식인이 좋아한다고 세계문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어두운 시대를 같이 뚫고 나가야 위대한 게 아닐까. 그걸 꼭 통속적이다 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191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3.1운동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진짜 부활이 완역됐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연재됐는데요. 여기 소설 예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초역만 볼 거냐? 언제까지 번안만 볼 거냐? 진짜 완역으로, 위대한 세계문학이라면 진짜 완전한 번역으로 읽어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완역도 물론 해당화라는 선구적인 번역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카츄샤의 애화라는 제목으로 또 불성실한 축약본이 다시 나왔고요. 부활 후의 카츄샤, 부활한 카츄샤도 나왔습니다. 이건 카츄샤가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는데 네플루도프가 시베리아로 카츄샤를 따라온 뒷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니까요. 이건 정말로 통속화된 버전으로 이어쓴 좀 이상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극이나 영화, 대중가요, 축음기 음반으로 널리 사랑받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1930년대, 40년대 지나서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60대, 70대 분들은 여러 가지 버전의 카츄샤 노래를 아주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뭐 주현미라든가 뭐 송민도, 김부자 같은 유명 가수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불렀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들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보면 1918년 해당화 번역은 그런 한국적인 문화 현상의 원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학과 대중문화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는 톨스토이를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또 세계적인 대문호로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때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쌓이고 쭉 이어지면서 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톨스토이상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박현환의 해당화 번역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3.1운동 직후 1920년대에 또 다른 톨스토이 작품들이 이렇게 대거 번역됐습니다. 안서 김억 시인이 톨스토이 사상이 담긴 자서전을 번역했고요. 춘원 이광수가 어둠의 힘이라는 희곡, 그리고 포석 조명희가 산송장이라는 희곡을 번역했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이제 톨스토이가 죽기 직전에 남긴 아주 중요한 희곡들입니다. 또 나도향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민화집을 번역했네요. 정말 다양하고 또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물론 종교론이나 사상서 같은 것들도 꾸준히 번역됐고요. 먼저 김억은 나의 참회라는 자서전을 번역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전생애를 회고하면서 특히 종교와 사상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사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로 일컬어지게 된 배경을 보려면 바로 이 책이 필수적입니다. 이 귀족 출신인 이 톨스토이가 짜르체제가 몰락해가는 시점에서 자기 영지를 포기하고 농노 해방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죠.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부활이었고 결국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하죠. 그래서 지금도 복권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이광수가 오산학교 교사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이광수가 오산학교에서 쫓겨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톨스토이 때문이었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톨스토이를 가르쳤으니까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자, 바로 그 이광수가 1923년에 어둠의 힘이라는 희곡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톨스토이안,
톨스토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가 굉장히 꼼꼼하게 번역한 희곡인데요. 사실 이광수는 번역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이광수는 벌써 1913년,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초기에 엉클 톰스 케빈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둥의 서름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1917년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을 발표하죠. 이 검둥의 서름과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 한가운데에서 바로 무정이라는 작품이 탄생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광수의 사상적 면모가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이라는 작가도 희곡을 번역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유작으로 남겨놓고 발표하지 않은 희곡 산송장,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회나 가족 제도에 길들여지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고뇌하다가 비극적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산송장도 여러 번 무대에서 공연됐고 이렇게 주제가도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표박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표박하는, 떠도는 방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카츄샤가 이제 버림받은 여성의 슬픔을 노래했다면 이 표박가는 남성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을 노래한 대표적인 유행가였습니다. 조명이라는 작가는 1920년대 창작과 번역 양쪽에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923년 희곡 김영일의 사, 김영일의 죽음, 그리고 1924년 시집 봄 잔디밭 위에, 그리고 1928년 대표작인 소설집 낙동강까지 이제 시, 소설, 희곡에서 한 권씩 모두 3권이나 출간했군요. 특히 낙동강에 수록된 이 대표작 단편소설 낙동강은 이제 혁명적인 카프 문학에서도 아주 귀중한 성취를 이룬 아름다운 작품, 멋진 소설이죠. 이 산송장이라는 희곡 말고도 1925년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이라는 소설도 번역했습니다. 이 작품도 혁명의 열기를 묘사한 중요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창작과 번역에서 5권이나 내놓고 이 조명이라는 작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1928년에 아무도 모르게 혁명의 나라 소련, 소비에트 연방으로 망명했거든요. 조명이는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 잡지도 내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38년 이 스탈린 체제에서요, 갑자기 비밀 경찰에 체포돼서 일제 스파이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한국 작가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도 많지만 아마 조명희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작가는 다시 없을 겁니다.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독립을 위해, 혁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망명했는데 한밤중에 체포돼서 일제 밀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총살당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조명희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소련에서 복권되기는 했지만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을 마감한 작가, 가장 비운의 번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읽히고 꾸준히 사랑받는 건 민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옛날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다시 쓴 재구성한 작품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바보 이반이라든가 여기에서 보이는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람은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톨스토이 만년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어서 여전히 필독서로 꼽히고 있죠. 종교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나키즘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짤막한 단편들이어서 1920년대, 30년대 정말 많이 번역됐고 40년대, 50년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꾸준히 읽힙니다.
그런데 책으로 나온 걸 보면 역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나도향이 처음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보면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람은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이 두 작품이 계속 표제작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초창기에 나도향 번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이 나도향이라는 작가도 아주 일찍 요절한 작가죠. 이제 물레방아라든가 뽕 같은 좋은 단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24살에 죽었거든요. 사실 문학적 재능이 제대로 꼽히기도 전에 너무 일찍 죽은 셈입니다. 죽고 나서 이제 청춘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이 출간됐고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3권이나 번역했습니다. 톨스토이 말고도 1925년 카르멘을 번역했고, 죽은 다음인 1927년에 이 동백꽃이 또 출간됐습니다. 이 동백꽃은 이제 김유정의 동백꽃이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알렉상드르 듀마의 춘희를 번역한 겁니다. 춘희의 원래 제목이 동백꽃을 든 여인이거든요. 춘희, 동백아가씨라는 제목은 일본어식 제목이고요. 카르멘은 이제 집시 여인, 동백꽃은 파리의 고급 매춘부와 열광적인 사랑에 미쳐버리는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는요, 낭만적이면서도 열광적인 사랑 이야기가 대단히 큰 인기를 끈 시대인데, 나도향이 바로 그 두 편을 모두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교훈적이거나 사상적인 성격이 강한 톨스토이 민화도 함께 번역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 1910년대 박현환의 선구적인 해당화가 번역되고, 식민지 시기 내내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이 앞다퉈서 톨스토이를 번역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사상가, 성자이기도 하고 대문호이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은 세계문학의 정수이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꽃이기도 했고요. 그런 양면성을 골고루 들여다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카츄샤 덕분일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비천한 여성이어야 했을까? 카츄샤가 약자였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여성, 돈과 사랑에 놀아나면서도 사회제도와 계급에 맞섰다는 점,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1918년 식민지 노예가 된 시기였습니다. 빼앗기고 억눌리고 짓밟힌 사람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이 바로 카츄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츄샤에게서 나 자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번역이라는 건 그렇게 먼 나라 짜르체제와 지금 여기 식민지의 삶을 뜻밖의 절묘하게 이어줍니다. 위대한 세계문학의 반열을 우리 노래로, 우리들이 가요로 바꿔줍니다. 번역은 시대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세상 속을, 세계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바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번역의 힘이고 세계문학의 힘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100년 전 한국어로 번역된 톨스토이의 해당화, 우리들의 카츄샤를 통해서 우리들의 번역과 우리들의 세계문학을 생각해 봤습니다. 톨스토이가 중요하고 위대한 건 못지않게 우리의 번역, 우리가 읽은 세계문학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또 다음번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